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거부권을 건의한 지 30분 만이었는데 이례적인 건 속도뿐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총선용 악법,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며 야당 대표를 겨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야4당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고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정부는 거부권 논의만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온 지 만 하루도 안 돼서였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제2요구를 상정, 의결에 대통령이 제가하기까지 30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 법안이 인권 같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검이 시행되면 예산 수백억 원이 낭비된다거나 인력 차출로 수사기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특검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입니다. 법안이 넘어온 후 길게는 2주까지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하곤 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야당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실에선 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총선용 악법이다, 야당 대표의 방탄용이다,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반발했는데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브리핑실에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론 공작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언급할 땐 야당의 방탄 목적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다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핵심 관계자인 김건희 여사가 조사 안 받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야4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언제 재의결 투표를 할지를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뒤 투표를 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다음 주 바로 투표하자는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 가는 것도 검토한다며 2월을 얘기하는데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제2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등을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별 소득 없이 1시간 2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특히 제2결 시기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의 제2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빠르게 제2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제2결을 지연시키는 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9일 제2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각 당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는 2월 말쯤 여당에서 20표 정도 이탈표만 나온다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제2결도 시도할 만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2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여야는 오는 9월 본회의 직전까지 제2결 협상 자체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우리군이 오늘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서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서해상으로 2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자 우리군이 400발의 포사격으로 맞대응한 겁니다. 이제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위치한 K9 자주포가 불을 내뿜습니다. 우리군은 오늘 오후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4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에서 2시간 동안 200발 넘는 포탄을 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약 4시간 뒤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은 완충구역 안에서 모두 16번의 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우리군은 처음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레 울려 퍼진 포성에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피격 사건 때 되게 가슴 아렸던 분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또다시 심장이 벌렁벌렁할 거란 말이에요. 정신 압박감도 심할 거고.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뒤 우리 정부가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중지하자 북한은 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남북이 포 사격까지 주고받으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또 남북 교류 통로였던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묻고 군사 합의로 폭파했던 GP초소도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범인에 대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쪽짜리 변명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한다는 등 정치권을 향한 혐오가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거 영상에선 미리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는데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흰 종이를 쥔 오른손을 허공으로 쭉 뻗습니다. 한 번 더 힘차게 멀리 휘두르자 균형을 잃은 몸이 휘청입니다. 마치 흉기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 씨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 대표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다음날 가덕도에서 다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표를 공격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의 품에서는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부른 이 문건에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한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역사적 사명으로 합리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로 경찰은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참 끈질긴 가짜뉴스죠.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런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시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돌린 건지 윤정주 기자가 직접 물어보러 가봤습니다. 허식 인천시의장이 배포했던 인쇄물부터 살펴봤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란 제호가 붙었습니다. 일면 제목은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입니다. 17면을 폈더니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 지목합니다. 이런 주장 오래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가짜뉴스입니다. 번호까지 붙여가며 광수 찾기를 하던 지만원 씨는 명예훼손죄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 신문 100부를 배포했습니다. 왜 돌린 걸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의회에서 처음 만난 한 시의원, 신문을 받아든 순간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구구적인 그런 문구로 역사 왜곡이 되어 있는 문구인데 딱 보자마자 저희는 경악을 경악한 시의원도 허 의장에게 이유를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러 허 의장 방에 갔더니 비어 있습니다. 의장님. 책상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보수 성향 허 의장은 이 전 대통령 사진을 본회의장에 걸자고 주장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10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네요, 지금.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연락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뭐 편치가 않으실 것 같아서 인터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장님께 열심히 해주세요. 하필 허 의장이 신문을 돌린 지 이틀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허 의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허 의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논란이 일자 허 의장은 신문 내용에 찬성이나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 사망자는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13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뼈대만 남긴 채 불타버린 거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강진 직후 화재가 발생한 와지마시의 아사이치 시장입니다. 무려 1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대표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를 피한 상점 주인, 가게를 둘러봅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화재로 사라져버린 면적은 48,000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시카와현의 대표 관광도시인 가나자와, 470년이 넘은 가나자와성 돌담도 곳곳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またこういう伝統あるこういうお城の石垣がですね崩れてしまったって非常にね残念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강진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붐빌 테지만 지진 여파로 미술관이 폐쇄되면서 한적한 상태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시우라 신사. 신사를 가득 채운 건 새해 맞이 방문객이 아닌 구호품입니다. 신사 앞 천막 아래엔 장갑과 헬멧,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이곳 주민들이 기증한 것들로 지진 피해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도광산까지 지진 피해를 입는 등 이번 지진은 일본 사회에 경제 문화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에서만 3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지만 피난민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질서를 지키며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김현애 특파원이 계속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 일본을 뒤흔든 강진. 가장 큰 흔들림이 발생한 시카마치의 이 대피소는 지진이 난 날 870명이 몸을 피한 곳입니다. 대피소 입구에 있는 게시판, 화장실 사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옆엔 주먹밥은 한 사람당 2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자원봉사자들이 적어둔 겁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수백 명이 쓰지만 악취 없이 깨끗하게 닷새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수로 물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물통 역시 줄 맞춰 놓여 있고 쓰레기는 분리수거까지 해 한쪽에 놓여 있습니다. 온 마을이 무너져 내리다시피 했던 와지마시 외곽, 취재진도 하룻밤 몸을 피했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 모포가 부족하자 봉사자들은 추위를 막아보자며 얇디 얇은 은박 모포를 나눠줍니다. 날이 밝자 주민들은 수영장 물을 자발적으로 퍼오고 화장실 앞에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된장국을 한 입씩 나눠 먹습니다. 취재진에도 기꺼이 국 한 입, 밥 한 술을 떠서 줍니다. 食事はもう、いろんなボランティアの人がもう東京から来たんで、それを今みんなで分けて考えてって感じですね。 화재로 잿더미가 돼버린 와지마 시내엔 의료 봉사단체 소속 봉사자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今回はやはりこの輪島は特に道路事情が非常に悪くてですね、支援物資の入りが遅いというのはいつもに比べると感じています。ですから避難所の方たちも非常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いつまでたっても苦しい生活を送っているというのは現状だと思います。 현재 이시카와현에서만 피난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여진의 공포와 추위, 정전과 단수라는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도 한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みんなでこうね、同じチームとして乗り切るしかないかなって思っています。 JTBC 김현희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 360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지진 피해 현장은 전쟁터처럼 참혹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뿌리채 뽑힌 듯 쓰러지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그동안 일본에 피해를 준 지진은 주로 일본 동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동해와 맞닿은 일본 서쪽에서 일어났죠. 이곳은 유라시아판과 오츠크판이 만나는 곳인데 지진은 이렇게 지각판이 맞닿은 판의 경계에서 주로 납니다. 여기서 규모 7.6, 전에 없던 강진이 발생한 거죠. 땅이 서로 밀고 부딪히다 임계치를 넘어서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게 지진인데 이번 지진은 땅속 지하수가 부축인 걸로 보인다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땅속으로 흘러들어간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면서 지각을 서로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서쪽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진이 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동해로 지진 해일이 밀려왔죠. 동해 묵호에 밀려온 파고가 최대 85cm, 어른 허리 높이 정도였습니다.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최대 3m 높이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특히 지진 해일은 깊은 바다에선 비행기와 맞먹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수심 2,000m 동해상에선 시속 500km 수준, 해안가 얕은 곳에선 느려지긴 하지만 시속 100km, 자동차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최소 1시간, 늦어도 2시간이면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착합니다. 지진 해일은 흔히 생각하는 파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1m 높이 지진 해일이 덮친 곳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건물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방송들이 약속한 것처럼 쓰나미, 도망쳐 이런 자막을 일제히 내보낸 이유입니다. 지진 해일 경보를 듣는 즉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슈 360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추위는 주춤했지만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며 종일 공기가 탁했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내일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객의 표정이 밝습니다. It's been really nice. It's been really nice. Definitely warmer than these days. Yeah. 하지만 미세먼지가 많아 남산 전망대에서도 도심을 내려다보기 어려웠습니다. 앞이 좀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75마이크로그램 이상 지속되며 올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 다른 지역도 대부분 오후 내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부턴 다행히 농도가 낮아집니다. 주말부터 청정 기류가 유입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대한보다 더 춥다는 소한인 내일, 전국의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턴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날립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강원이 1cm 미만, 경기와 인천, 충청권이 최대 3cm입니다. 일요일인 7일 아침엔 평년 기온보다 3에서 5도 더 낮아져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위는 길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평년 기온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북유럽은 기록적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스웨덴은 기온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지며 나라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때 아닌 홍수 피해가 잇따르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스웨덴 북부 도시 룰레오. 전광판에 뜬 온도는 놀랍게도 영하 35도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극심한 추위에 새벽 4시에 잠을 깰 정도입니다. Ja, vi fick ett larm på klockan att larmet slog av och vi fick en notis om det 10:04. 트럭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로입니다. 강추위의 폭설로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13 timmar. Så ja, känns som man kan detta nu. 수북이 내린 눈에 살을 애는 찬바람,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스웨덴 최북단 관측소에선 지난 3일 영하 43.6도가 관측됐습니다. 1999년 영하 49도를 기록한 지 25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웃 핀란드도 영하 38도를 기록했고 노르웨이도 영하 27도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극 지역 찬 공기가 내려온 것이 이번 강추위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프랑스와 독일은 때 아닌 홍수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도심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로 제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국 역시 강한 비바람으로 300곳 이상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1만 가구 이상이 정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도 이번 기상이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키 170cm의 민머리, 이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경찰이 연쇄살인범으로 공개 수배에 나선 57살 이모 씨입니다. 엿새 전엔 경기도 고양에서,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경광등 밝힌 경찰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뒤이어 과학수사대 차량과 구급차도 급히 건물 앞에 멈춥니다. 오전 8시 30분쯤 이 건물 2층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살해됐습니다. 출근한 종업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낯선 손님이 왔었다. 처음 본 손님을 받았는데 우리 언니가 죽었어요. 숨진 여성은 목이 졸렸고 몸에선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57살 이모 씨가 지목됐습니다. 키 170cm, 민머리에 모자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 남성,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19가 와서 문을 딴다고 그래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 오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장사하는 여성을 노린 점, 몸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수법이 같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지문도 같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 수법이 지나치게 대담하고 잔혹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모르고 나눠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결과 한 부녀가 함께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결론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부녀가 어제 저녁 사건 발생 15년 만에 풀려나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억울하다, 다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이 풀려난 부녀의 이야기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문이 열립니다.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아주 너무 무겁습니다. 제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세상 밖으로 나온 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희망을 안고 있어요. 백 씨 부녀는 2009년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백 씨의 아내 등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5년 만에 두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백 씨 부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당시 수사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의심 수준을 넘어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사건으로 수감 중에 풀려나는 건 처음입니다. 잘못된 수사를 하고 허술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정말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불복하면 최종 재심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심이 확정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법원이 이 재심을 결정하면서 의심 수준을 넘어 기존의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이 이 부녀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조혜연 기자 보도로 같이 보시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백 씨와 딸을 검찰이 조사하는 영상입니다.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원래 만돌러서 거짓말했습니다. 어디 말 한마디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장난 같아요? 네. 거짓말을 한다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뭐 거짓말을 이렇게 막 밥 먹듯이 해요? 네? 그거야 아닙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막걸리도 안 샀습니다. 써가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여기 돌아와서 아빠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짊어지려고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딸에게는 아빠와 이간질도 했습니다. 어디 자본자기가 생각을 해봤지. 아빠는 제가 직접 죽지 않았죠. 의견을 가장 싶었고. 검찰은 단순히 내라고 답한 것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 씨는 조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것도 다 확인하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받아낸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화물차로 막걸리를 사왔다고 했지만 당일 마을 CCTV엔 백 씨의 차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청산가리가 오이 농사에 쓰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증언도 숨겼습니다. 결국 광주고등법원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 가입자들에 비해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 여당이 지역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3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서 부과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직장가입자와 이들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내는 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체계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33만여 명이 연간 30만 원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재산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이 353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333만 명이 혜택을 받으니까 한 94.3% 정도의 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립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안은 시행령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이 연간 9,800억 원가량 줄어들 걸로 보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 환자가 참 많은데 정작 병원에 가도 제대로 약을 처방받기가 힘듭니다. 코 막힘 약, 해열제가 모두 부족해서인데 정부가 미리 사재기해둔 걸로 의심되는 약국 400여 곳을 특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소아 환자가 대부분인 한 병원입니다. 코막힘 약과 해열제가 부족해 처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소아들은 해열제를 복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처방을 제대로 못한 지가 한 9개월 이상이 된 상황이에요. 이 해열제 처방을 못 받으면 같은 성분이지만 가격은 훨씬 비싼 일반 의약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코막힘 약은 성분 특성상 처방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대체약도 없습니다.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이 두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약품을 많이 구입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4분의 1 이하인 약국이나 의료기관 4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사용률이 0%인 경우도 40곳 있었습니다. 약사법상 매점 매석 등의 행위는 업무 정지나 1년 이하 징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재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처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급이 원활할 때 좀 많이 구비를 해두고 싶은 것들이 약사의 심정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좀 재고가 쌓여 있는 걸 가지고 또 매점 매석이다 또는 사재기다라고 하는 것도. 제약회사가 가격이 낮은 소아약 대신 수익성 높은 약품 위주로 생산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수급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주민들이 만든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누구나 공짜로 가져가 먹으라며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둔다고 합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뭇머뭇 다가온 할머니는 차마 냉장고 문을 못 엽니다. 기웃기웃 유리 안을 들여다보고 조심조심 고민합니다. 결심한 듯 문을 열었는데 한참 망설입니다. 두유 2팩을 겨우 고릅니다. 오래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든 음식은 모두 공짜.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만든 나눔 냉장고입니다. 남는 식료품을 가져다 두고 필요한 사람 누구나 꺼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아는 노인들 미안하고 고마워 덥석 집어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 사골국 2개에 즉석밥 하나를 담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는 건 저한 좀 나눠주고 그러죠. 지금은 이렇게 가져가지만. 네, 그렇죠. 받은 마음 꼭 갚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든 노인들에게는 직접 배달도 나갑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던 할아버지, 이미 문 열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오늘 많이 챙겨왔어. 또 미역국. 어르신 미역국 좋아하시지? 음식도 반갑지만 말동무는 더 반갑습니다. 나는 이렇게 와주는 것만 또. 이 냉장고가 비면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 모아 채우기도 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나선 주민들. 혼자 사는 노인들 먹기 좋은 것 위주로 고릅니다. 통조림 이런 것도 김치만 있으면 끓여 먹으니까. 고르다 보니 계산대가 가득 찼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시장 보기 힘드시니까 집에서 해잡수기 좀 편한 위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채운 냉장고는 2주 정도 갑니다. 그 안에 담은 마음은 더 오래 갑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주민들은 오늘처럼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꿋꿋이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 한 약사가 아무 연고도 없던 섬에 찾아와 약국을 열었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백령도에 딱 하나뿐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어인이 돼서 그런지 감기가 너무 낫진 않아요. 여기 약 잘 지어주세요. 효과가 좋아요, 여기가. 약국 출입문에 흔히 붙어있는 영업시간이 이곳에선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시간에 따라서 언제든 영업시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문 열고 닫는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으로 맞춰줘야 돼요. 겨울에는 좀 일찍 닫고 여름에는 8시, 9시 좀 늦춰지고. 그게 이제 백령도 스타일로 운영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도 전화만 하면 약국 문이 열립니다. 백령도에 딱 하나 있는 약국입니다. 2022년 8월 원래 있던 약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이 열기 전까지 주민들은 비상약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연고도 없던 70대 약사가 다시 약국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에 백령도에 와본 적이 있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그 주민들이 그 약국이 없어서 자원하게 됐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약국에는 수백 종류 이상의 약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 8개월에 걸쳐서 모아둔 겁니다. 하지만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다양한 품목의 약품을 구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빈통을 수집해가지고 임시 진열을 했죠. 그다음에 약 오면서 하나씩 채워넣고. 날씨에 따라 약을 실은 배가 오지 못할 때도 있고 비싼 물류비도 부담입니다. 원래 이곳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잇몸약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섬 지역이다 보니 주문을 해도 배송에 오는 데까지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조례까지 만들어 임대료 등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나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의료 공백이 생기는 그 방지 차원에서도 그 의약품은 특별히 공급해주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약사는 주민들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약국 문을 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려면 한 사람의 봉사만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이 갖춰져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이랜드그룹 직원들이 회장님 오신다고 밤샘 다림질을 지시받거나 송년 행사에 동원됐다는 JTBC 보도 이후 이랜드는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를 해놓고 사측이 제보자가 누군지부터 찾고 있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영업시간이 끝났지만 직원들은 진열된 옷에 각을 잡습니다. 멀쩡하게 잘 접혀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접어요.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방문을 앞두고 매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비옷을 맞춰 입고 줄을 맞춰 부채춤도 춥니다. 연말 행사를 연 건데 공연과 관객으로 동원된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JTBC 보도 직후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확대했습니다. 이랜드 계열사 대표들은 오늘 신년사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익명 게시판엔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내 변호사가 점포를 다니며 제보한 걸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라고 부추긴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한 직원은 감사팀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가도 조정하고 조사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사유는 밝혀드릴 수 없고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랜드 측은 직원을 감사실로 부른 건 개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보자 색출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인두에 살갗이 타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겼는데 이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와 일본어 번역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성착취는 기본이었습니다. 거짓말로 끌고 온 것도 모자라 채찍으로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겐 인두로 가슴을 찢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하면 총살도 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판결문입니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판결의 쟁점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이른바 주권 면제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 행위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었고 조약도 만들어졌었고 이런 주권 면제의 제한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대법원도 러시아군과 전투 중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러시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러시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가질 수는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할머니들이 이 판결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행된 거다. 수십 년을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침이 전 세계의 인권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일본을 덮친 강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뿐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던 고양이들을 찾아 폐허 속을 뒤지고 있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정원석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일본 노토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와지마시. 잔해 위로 애타게 돌아다니는 남성. 혹시 살아남은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있을까 사료를 용기에 담아둡니다. 이번 지진으로 고양이 3마리를 잃은 코에이 키리모토 씨. 결국 주저앉아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何をする時も常にそばで一緒に過ごしてきて、コロナ禍に3年間はずっと心の支えだったので。 키리모토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칠공의 장인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작품 대부분을 다 잃고 그나마 건진 용기는 사료를 담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이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고양이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僕がすごく幸せな気持ちにしてもらってたっていう感謝の気持ちが感謝してるんで猫だけは無事であってほしいです。 JTBC 정원석입니다. 새해 첫 주 큰 추위는 없었지만 절기 소환인 내일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다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도 날리겠습니다. 서울은 1cm 미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에 빙판길이 만들어지기 쉽겠습니다. 여기에 내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짙은 안개까지 예상됩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로 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4도, 전주, 대전 6도,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눈비 소식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